자, 이카보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번에 서문 안 읽었는데 서문 앞부분만 한번 읽어줄게. 이카보그 이야기를 구성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카보그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사라졌다는 뜻의 이카봇을 변형해서 만든 말이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왜 이카보그라는 이름을 골랐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내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들이 들어있다. 우리가 상상해낸 괴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한 개인이나 국가는 어떻게 악에 사로잡힐까? 그것을 물리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사람들은 이렇다 할 증거도 없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 뭐 이런 얘기야. 이카보는 해리포터 시리즈 쓸 때 틈틈이 써놓은 얘기래. 중간중간 쓴 거래. 자, 이카보고 다시 들어갈게. 1장에서는 겁없는 왕 프레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겁없는 왕이 이름이 프레드야. 코르누코피아라는 그 왕국에서 있었고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지. 특산물이 막 바뀌어. 스피틀워스랑 플랫푼 이 두 사람이 영주였는데 아주 좀 별로 안 좋았던 사람 같아. 왕에서 이렇게 아처먹어만 그랬던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이 왕이 누구였지? 프레드. 프레드는 자기가 겁없는 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대.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다. 코르누코피아는 되게 유명한 거. 코르누코피아. 포도주, 치즈, 소고기, 케이크 등이 유명했지만 그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어떤 그 이름이 뭐야? 여로보암. 습지대사 아니구나. 여로보암 아니구나. 습지대 지역 사람들은 되게 가난해가지고 되게 이제 좀 못 살았다는 얘기가 이제 1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습지대에서 이카보그의 전설이 탄생되었대. 오늘 2장 이카보그. 습지대에서 대대로 전해내려온 이카보그의 전설은 국토의 반대편 끝인 슈빌까지도 입을 타고 퍼져나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전설이 다 그렇듯 이카보그 전설도 자연스럽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었으니 바로 왕국의 북쪽 끝,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어두컴컴하며 안개가 자주 끼는 드넓은 땅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건 근데 많이 나오긴 하지. 아이들과 양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때로는 밤에 길을 잃고 늪으로 들어오는 어른들을 낚아채 간다고도 했다. 이카보그의 생김새와 성질은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졌다. 뱀처럼 생겼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이나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요란하게 포효한다고 했고 뱀처럼 습 하는 소리를 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소리 소문 없이 늪에 내려앉는 안개처럼 조용히 떠다닌다고 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카보그는 여러 가지 별난 재주가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 나그네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누가 죽이면 마법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 마리로 쪼개졌다.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불을 뿜을 수도 있으며 독을 쏠 수도 있었다. 이카보그의 힘은 말하는 사람의 상상에 달려 있었다. 코르누코피아 전역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곤 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절대로 정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럼 이카보그한테 잡혀먹힐 거야. 왕국 각지의 아이들은 소년 소녀 할 것 없이 이카보그와 싸우는 놀이를 하거나 이카보그 이야기로 서로를 놀려주었고 그러다가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으면 밤에 이카보그가 나오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버트 비밋이라는 어린 소년도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다. 어느 날 밤 도프레일 가족의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도프테일 씨는 최신 이카보그 소식으로 모두를 즐겁게 해줬다. 그날 밤 5살 소년 버트는 짙은 안개 속에서 이카보그가 커다랗고 하얀 눈을 번뜩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서서히 늪에 빠져가는 꿈을 꾸다가 겁에 질려 울면서 깨어났다. 버트의 엄마는 양초를 들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와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흔들어주며 속삭였다. 아니야, 괜찮아. 이카보그 같은 건 없어. 버트, 다 지어낸 얘기일 뿐이야. 하지만 도브테일 아저씨는 양들이 다 사라졌다고 했잖아. 버트가 딸꾹질하며 말했다. 양들이 사라진 건 괴물이 잡아간 게 아니야. 양들은 원래 멍청한 동물이거든.
어슬렁거리다가 길을 잃고 늪으로 들어갔겠지. 비미씨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도프테일 아저씨는 사람들도 사라졌다고 했어. 밤에 그 늪으로 들어간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사라지는 거야. 자, 쉿. 버트, 괴물 같은 건 없어. 하지만 도프테일 아저씨는 사람들이 창밖에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 아침에 보니까 닭들이 사라졌대. 비미씨 부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도둑놈들 목소리였겠지. 버트, 10지대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훔치고 그러거든. 이웃끼리 도둑질 한다고 하느니 이카보고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도둑질? 버트는 숨을 들이키며 엄마의 무릎에서 몸을 일으키고 앉아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둑질은 아주 나쁜 거잖아. 그렇죠, 엄마? 아주 나쁘고 말고. 비미씨 부인은 버트를 안아서 조심스럽게 따뜻한 침대에 다시 눕힌 뒤 이불을 덮어주었다. 하지만 다행히 그 거친 습지대 사람들은 우리랑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녀는 양초를 들고 다시 발끝으로 살금살금 침실문으로 걸어나갔다. 잘자. 문 앞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평소 같으면 코르누코피아 부모들이 잠자리에서 아이들에게 그러듯 이카보가한테 물리지 말고 하고 덧붙였을 테지만 오늘은 그저 이렇게 말했다. 푹 자렴. 버트는 다시 잠에 들었고 더는 꿈에서 괴물을 보지 않았다. 도프텔 씨와 비미씨 부인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고 학창시절엔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다. 도프텔 씨는 자기 때문에 버트가 악몽을 꾸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 쉬빌에서 으뜸가는 목수기도 한 그는 이 어린 소년에게 나무를 깎아 이카보고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커다란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리고 이빨이 가득한 입으로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는 도프텔 씨의 이카보고는 금세 버트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 되었다. 만약 버트나 그의 부모, 이웃집 도프텔 가족, 아니 코르누코피아 왕국의 그 누구라도 머지않아 이카보그 전설로 인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코르누코피아를 집어삼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국에 살고 있었다. 이카보그가 행복지수 1위에요. 그런가 봐. 이카보그가 무슨 해를 입힐 수 있겠는가? 자, 오늘은 그 다음 장까지 읽어줄게. 짧아요? 3장. 똥똥. 어느 재봉사의 죽음. 비미씨 가족과 도플테일 가족은 성 안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었다. 슈빌 안에 위치한 이 지역은 프레드 왕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원사와 요리사, 재단사, 심부름꾼, 재봉사, 석공, 마부, 목수, 하인, 하녀들이 모두 궁전 근처에 있는 작고 깨끗한 집을 한 채씩 차지하고 있었다. 성 안은 높은 흰색 성벽으로 슈빌의 나머지 지역과 나뉘어져 있었지만 낮에는 성안 주민들이 성벽 밖에 사는 친구나 친척들과 왕래를 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성벽 문들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밤이 되면 튼튼한 성문들이 닫히고 성안 사람들은 모두 왕과 똑같이 근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잠을 청했다. 버트의 아버지인 비미씨 대장은 근위대를 이끄는 사람이었다. 짙은 회색 말을 타고 다니는 유쾌하고 잘생긴 사내로 프레드 왕과 진짜 잘생겼나? 스피틀워스 경, 플레푼 경이 일주일에 5번씩 사냥을 나갈 때마다 동행했다. 왕은 비미씨 대장을 좋아했고 왕의 전담 제빵사인 버트의 어머니 버사 비미씨도 무척 아꼈다. 왕의 제빵사라니 세계적인 제빵사들의 도시에서는 대단한 명예가 아닐 수 없었다. 버사는 모양이 조금 일그러지거나 흠집이 있는 고급 케이크들을 집으로 가져오곤 했는데 이 때문에 버트는 통통한 소년으로 자라났고 안타깝게도 이따금씩 다른 아이들에게 뚱버트라고 놀림을 받아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버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데이지 도프테일이었다. 겨우 며칠 차이로 태어난 두 아이는 친구라기보다는 남매에 가까운 사이였다. 버트가 괴롭힘을 당할 때면 늘 데이지가 나서서 편을 들어주었다. 마른 체구에 민첩한 데이지는 버트를 뚱버트라고 놀리는 아이가 있으면 누구든 혼내주려 들었다. 데이지의 아빠 댄 도프테일은 왕의 몫으로 왕의 마차 바퀴와 축 따위를 고치거나 바꾸는 일을 했다. 게다가 목가게도 재주가 있어 궁전의 가구들을 만들었다. 데이지의 엄마 로라 도프테일은 궁전의 수석 재봉사였다. 프레드 왕이 옷을 무척 좋아하는 탓에 재단사들이 매달 왕의 새 옷을 준비하느라 바빴으니 이 역시 명예로운 직업이었다.
훗날 이 행복한 왕국을 집어삼킨 그 모든 문제의 도화선으로 코르누코피아의 역사책에 기록될 몹쓸 사건은 바로 화려한 옷과 보석을 좋아하는 왕의 성향에서 비롯되었다. 사건 당시 그 성안에서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몇 안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처참한 비극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플루리타니아의 왕이 아마도 딸 하나를 내주고 천국의 희망을 평생 먹겠다는 희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탓에 프레드 왕을 공식적으로 어떤 희망이라고요? 천국의 희망이라는 그 빵 이름이었잖아. 그게 빵 이름이 천국의 희망이었잖아. 그 빵을 먹고 싶어 했던 이 빵 먹고 싶어가지고 딸을 주겠다고 했던 그 옆나라 왕인가 그지. 플루리타니아 왕이 프레드 왕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기로 하자 프레드 왕은 이 행사를 위해 새 옷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은빛 레이스와 자수정 단추를 장식하고 소매에는 회색 모피를 덧댄 은은한 보라색의 복장이 좋을 것 같았다. 프레드 왕은 수석 재봉사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은빛 레이스를 제대로 바느질할 수 있는 사람은 데이지의 엄마밖에 없었으므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야 데이지의 엄마는 데이지. 아까 말했 데이지가 누구야? 데이지 도프테일. 도프테일의 딸. 그 뚱버트 친구 엄마인 거지. 데이지 엄마는 플루리타니아의 왕의 공식 방문 일정에 맞춰 보라색 의상을 완성하기 위해 꼬박 사흘밤을 새웠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마지막 자수정 단추를 손에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그녀를 조수가 발견했다. 그날 프레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왕의 수석 고문이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 해링본이라는 이름의 수석 고문은 은빛 턱수염을 무릎까지 늘어뜨린 현명한 노인이었다. 그는 수석 재봉사의 사망 소식을 전한 뒤에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마지막 단추는 다른 재봉사가 달 수 있을 겁니다, 폐하. 프레드는 해링본의 눈빛이 못마땅했다. 까닭 모르게 자꾸만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아침 식사 후 의상 담당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 만든 보라색 의상을 입는 동안 프레드는 스피틀워스 경과 플래푼 경에게 그 일을 털어놓으며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보려 했다. 하인들이 꽉 끼는 공단 바지를 입혀주는 사이에 프레드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정말이지 그 재봉사가 그렇게 많이 아픈 줄 알았다면 당연히 다른 재봉사에게 바느질을 맡겼을 거야. 자상하시기도 하셔라. 스피틀러스가 벽난로 위에 거울로 자신의 누룩기레한 얼굴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마음이 여르신 왕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자 창가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던 플래툰이 투석을 했다. 그 재봉사가 몸에 좋지 않았다면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할 수 없는 상태였으면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폐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어쨌든 폐하의 의복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스피틀러스가 거울에서 고개를 돌리며 거들었다. 플래툰의 말이 옳습니다. 폐하처럼 하인들에게 잘해주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잘해주긴 하지. 프레드 왕의 말투에 걱정이 묻어났다. 하인들이 자수정 단추를 채우자 그는 배가 홀쭉해지도록 숨을 들여 마시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나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멋있게 보여야 하잖아. 안 그런가 친구들? 알다시피 플루리타니아의 왕이 옷을 얼마나 잘 입는다고. 폐하께서 플루리타니아 왕보다 못한 옷을 입으시면 국가적인 망신이지요. 스피틀러스가 말했다. 좋지 않은 일들은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폐하, 예의 없는 재봉사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플래푼이 거들었다. 하지만 두 친구의 조언에도 프레드 왕은 좀처럼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그만의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날따라 에슬란다 아가씨의 얼굴은 유난히 심각해 보였다. 하인들의 미소도 평소보다 차가운 듯했고 하녀들이 인사할 때 평소보다 무릎을 덜 굽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플루리타리아 왕의 연회를 베푸는 동안에도 손에 마지막 자수정 단추를 움켜쥔 채 바닥에 죽어있는 재봉사의 환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프레드가 잠자리에 들려 하는데 해링본이 침실 문을 두드렸다. 이 수석 고문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도프테일 분의 장례식에 꽃을 보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프레드는 화들딱 놀라며 대꾸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커다란 화환을 보내줘요. 내가 안타까워한다고 전하고. 알아서 할 수 있겠죠, 해링본? 물론입니다, 폐하. 저 외람되지만 혹시
그 재봉사의 가족을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궁전을 나가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그 집이 나오는데요. 수석고문의 물음에 잠시 왕은 생각에 잠겼다. 그 가족을 아니에요. 헤링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도 그런 걸 기대하진 않을 것 같은데. 헤링본과 왕은 잠시 서로를 마주보았다. 얼마 뒤 헤링본은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갔다. 늘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찬만 듣는 데 익숙했던 프레드 왕은 방을 나가는 수석고문의 찌푸린 얼굴이 무척 거슬렸다. 이제는 부끄럽기보다는 부하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콧수염을 빗다가 콧수염이 이렇게 빗는 거야.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말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왕이고 그 여자는 재봉사잖아. 내가 만약 죽었다면 난 그 여자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문득 그는 자신이 죽으면 코르누코피아 사람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검은 옷차림을 하고 일주일 동안 흐느껴 올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의 아버지인 의로운 왕 리처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지. 그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성마르게 말한 뒤 실크로 된 취침용 모자를 쓰고 4개의 기둥과 덮개가 갖춰진 침대에 들어가 촛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